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사무라이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나? 어느 정도였는데? 길 가다 쳐다보면 기분 나쁘다고 죽이쁘고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작하고 사무라이가 하작하면 10중 8구는 들어줬을기라.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가 요즘도 일본 여성에게 관계를 요구하면 둘 중 하나는 들어준다 안 카더라. 정말.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라이 권력이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정말로 관계를 제안하면 쉽게 들어주는지.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와 사상이 중요했습니다. 와란 함께 어우러져 살되 절대로 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단체의 조화와 협력을 중시합니다. 농부는 농부의 길을, 무사는 무사의 길을, 장사꾼은 장사의 길만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단체의 조화에서 튀지 않게 조용히 사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오늘날에도 튀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와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사는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무라이가 되고 싶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일본에서 와를 깨뜨리면 어찌 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냐. 어찌 되겠습니까? 와를 깨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생긴다면 사무라이가 와서 가차없이 베어버렸습니다. 사무라이는 봉사하다의 일본어 사부루에서 유래한 말로 주로 주군과 그 영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충성도와 실적이 높은 사무라이는 다이묘로부터 막대한 권력을 받았고 땅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대신 사무라이는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웠고 평화 시에는 관리 지역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나타나면 가서 때려잡고 시비가 붙으면 중재해주고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꾼도 잡아주었습니다. 이에 정의로운 무사는 평민에게 히어로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무라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무라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도 정신입니다. 무사도는 충성심, 용기, 의무, 예의 등을 중시하는 윤리체계로 그들은 이 무사도 정신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전통적 가치 와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고 사무라이는 이 와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무라이에게는 키리수테 고멘이라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즉시 상대를 베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사무라이 자존심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무라이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민을 베기 전 결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요. 하지만 평민이 무사와 싸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기는 평민도 있었습니다. 무사로서 평민에게 진다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지역을 벗어나 떠돌이 무사가 되거나 치욕을 견딜 수 없어 할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묘들은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사무라이 폭력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폭력에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누굴 죽이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사무라이는 걸어다니는 법이 되었습니다. 길 가다 누군가 쳐다보면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또 예쁜 여자를 보면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만약 사무라이가 요구했는데 거절한다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며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라이에게 체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자신을 모욕한 하층민에게 칼을 쓰는 것은 일종의 정당방위였습니다. 사무라이가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게 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는 다양한 기록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문학서 타이헤이키, 에도 시대의 법기록과 판례를 담은 고쿠카쿠코, 실제 사건을 다룬 이야기 모음지 데이바나시가 그러한 예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무라이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때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혹시 문제가 되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무라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길 가다 사무라이를 만난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무라이가 이상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집안의 평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들어주는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일본 여성은 관계를 제안하면 비교적 쉽게 응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는데요. 신 또한 일본 소설을 읽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아주 개방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상실의 시대를 읽어보면 나가사와 선배가 주인공 와타나베를 자주 술집에 데리고 다니며 마치 게임을 즐기듯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르는 여성을 만나 하룻밤 유의를 즐기는 것은 너무 쉽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신은 그때 문화적 충격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나도 나가사와 같은 선배가 있었으면 이 말은 취소하옵니다. 어쨌든 일본의 여러 콘텐츠를 살펴본다면 일본 사회는 확실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이 더 쉽게 허락한다는 소문은 결론적으로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 하옵니다. 일본에서도 허락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개방적인 문화에서 접한 막연한 생각으로 일본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저번 기모노 영상도 그렇고 신이 자꾸 일본을 비호하는 듯한 말을 하여 일부 댓글에서는 너도 일뽕이냐, 일본 대리인이냐 라며 오해를 하시는데요. 신 한마디만 하겠사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라. 헤이안 시대 귀족 남성들은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가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겐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귀족 남성은 여러 여성과의 복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의 군사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애 문화, 특히 사무라이들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화적 현상은 슈도 또는 와카슈도라고 불리며 주로 나이 많은 무사와 젊은 무사 또는 견습병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슈도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교육적, 정신적, 그리고 군사적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문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귀족들은 그가 천민 출신이라 유희를 모른다며 놀렸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유곽이 성행했습니다. 요시와라는 도쿄에 위치한 대표적인 유곽으로 많은 사무라이와 상인들이 찾는 유흥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기생들은 남성들과 시간을 보내며 무흐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예술 등 문화적 교류도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도쿄는 유흥 문화가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다이쇼 시대에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자유연애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적 변화도 함께 겪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성적 자유와 개방성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는 영화,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76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연출한 영화 감각의 제국은 성적 끈기를 깨뜨리고 자유를 강조한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일본은 성적 개방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그러한 표현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 또한 이번 휴가는 일본 여행을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